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평소에 이 세 개 장목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좀 요점을 정리해놨다가 말씀도 해주시고 일단 지정 토론자로 저희들이 그 이 곡물 유통에 관련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정 토론으로 그래도 사전에 자료를 뭐 이렇게까지 이 자료는 아마 못 보내드렸을 텐데 이 자료를 보시고 평소에 또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 10분 이내로 뭐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기회 드려야 되니까 10분 이내로 절대 10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래도 시간이 이제 우리 약속된 시간이 조금 남을 테니까 뒤에 생각하고 계셨던 질문들을 해주시면 그 또 발표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인데 첫 번째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전달해 주실 대표를 모셨습니다. 김원석 회장님인데 우리 들녘경영체 전국연합회장을 맡고 계시고 익산에서 그 대규모 영농을 하시죠. 한그루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서 그 젊은 분들이 그 대규모로 뭐 300헥타, 400헥타 이렇게 대규모로 영농을 하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세 분인데 차츰 소개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는 쌀 중심으로 좀 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들도 결국은 감자나 깨에 대해서만 전문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토론을 하시고 좀 중점은 첫 번째는 쌀, 두 번째 분은 감자, 세 번째는 참깨, 들깨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석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농진청에서 이렇게 그 한 5년간 계속 이런 행사를 준비해 오셨다는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한번 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에서 오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자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농지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저는 그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인입니다. 영농인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 65헥타 우리 저희 법인 식구들이 한 340헥타 정도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쌀과 밀, 보리, 조사료 그런 곡물 중심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비자 경기도 서울 그런 소비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구매 패턴을 조사를 해주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점포 구매가 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산지 직거래라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느껴지면서요. 그 부분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구매 패턴이 좀 바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생산 현장 쪽에 연계할 수 있는 그 컨택 포인트 자체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중에 그 브랜드 갖고 있는 임금표라든가 경기도 쌀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그 품종 중심으로 구매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는 지역 브랜드보다는 소비자들이 품종에 대한 이제 선호도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특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자체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신동진이라든가 새추청 그런 고품질 쌀들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소비자분들이 생산 농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혼합곡에 대한 그 소비자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생산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쌀이 소비가 줄어들고 과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소비자들에게
이제 알 권리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급 표시제들이라든가 그다음 미등급 표시들 양국법에 보면 그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통해서 이제는 생산 농가들도 다수화 품종이라든가 그런 품종 위주의 재배를 하지 말고 정말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가공식품이 주춤 쌀과 관련된 가공식품이 주춤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파악에는 그 전에 가공식품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몇 년 전에 그 타작물 전환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끊기면서 결국은 가공식품을 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이 신곡 수요가 아닌 다른 걸로 좀 다시 재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올해 지금 작년에 적정 생산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해서 올해도 지금 적정 생산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공식품 쪽에 더더욱 그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소비자의 어떤 그런 선호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면 기업 자체 육성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는데 두 번째 분은 우리 농협중앙회 황성혁 박사님인데요. 농협중앙회에서 미래전략부의 양곡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그 농업경제학 박사님입니다. 우리 황성혁 박사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홍 MD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좀 앞에서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뭐 감자나 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뭐 양곡을 특히 양곡 소비라든지 또는 농가 양곡 그러니까 쌀 농가들의 어떤 소득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양곡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과 관련돼서 지금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뭐 물론 여기 트렌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통계청에서 양곡 소비량 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쌀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하는 사실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아까 발표했듯이 2015년도에 62.9kg, 1인당 62.9kg 정도 소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쌀 소비 감소가 심각한데 이렇게 별로 체감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쌀 소비가 좀 심각하게 줄었냐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쌀을 몇 번 먹는가 쌀밥을 조사를 해보니까 6번밖에 안 먹습니다. 6번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커피를 몇 번 마시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12번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상황인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사한 걸 보면 물론 이제 커피도 종류에 따라 뭐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종류 커피는 뭐 설탕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밥 한 공기에 칼로리가 300칼로리입니다. 근데 뭐 커피 종류에 따라 그렇지만 어떤 커피는 거의 뭐 300kcal 칼로리 육박하니까 거의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저 정도의 열량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사해 보면 아침밥을 안 먹고 커피를 마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자그마한 트렌드지만 앞으로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쌀 소비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먹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쌀을 가게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쌀에 대한 위상이 정말 많이 감소했습니다. 90년도만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가정에서 총 생활비로 10,000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0,000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1990년도만 해도 쌀을 사는데 한 540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 조사해 보면 7원밖에 지출 안 합니다. 7원밖에. 그러니까 거의 쌀을 구매를 안 하는 거죠. 대신 뭘 많이 사냐?
잘 알다시피 뭐 맥주를 산다든지 커피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빵을 산다든지 피자 이제 사실은 쌀을 대용하는 식품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자료에서 보시면 아침밥을 대용하는 식품으로 찾아보면 빵이든 또 두 번째가 유제품, 세 번째가 과일, 나머지 뭐 라면, 뭐 떡, 뭐 등등 쫙 있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뭐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 물론 이제 과일이라든가 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실 결국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얘기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에너지의 주 공급원은 결국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동안 쌀을 먹지 않는 이유가 빵을 많이 먹는다 뭐 다른 걸 대용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결국 쌀이 지금 요즘에 소비자들이 섭취하려고 하는 그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 경쟁에서 지금 밀려난 거죠, 사실 쌀이.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요즘에 편의성을 생각하고 간편하게 먹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밥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사실은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밥쌀이 결코 경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의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섭취 방식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쌀도 과거와 같은 그런 영광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은 빵이 더 맛있어서 뭐 그런 개념보다 사실은 좀 편하게 먹고 싶었다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더 개발을 하고 또 고민을 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물론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신 연구자님 그 발표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소비 그러니까 뭐냐면 쌀에는 쌀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 물론 어떻게 보면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현미에 대한 특히 현미에 대한 구매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흥미도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는 늘어났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지는 않고 어쨌든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웰빙을 생각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미나 흥미 같은 쌀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쌀에 대한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능쌀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키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맞다면 사실 기능성 쌀 시장이 과연 시장의 잠재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물론 현미가 무슨 기능성 쌀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웰빙이라는 트렌드에서 보면 사실 현미라든가 흥미 같은 그런 쌀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지금 2015년도에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사실 좀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또 그 발표를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그 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해당되는 자료인데요. 그 쌀이 월별로 소비되는 추세들을 좀 그린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거기서 좀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농사짓는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쌀은 수확기가 보통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조생종은 9월부터 시작하고요. 보통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돼서 보통 이제 12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1월부터 이제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보통 단경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경기 때부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단경기 때는 쌀을 굉장히 이제 어쨌든 수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죠. 사실 산지에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쌀이 재고가 소진되어 나가면서 결국 여름 때 되면 이제 7월부터 8월, 9월 때부터는 이제 쌀이 모자라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이제 이 정설이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역계적 진폭이 발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확기 때가 가장
제일 쌀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단경기를 가면서 쌀값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7, 8, 9월 달에 오히려 쌀값이 수학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제 도매시장에 팔 때 그 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대부분은 단경기 때, 그러니까 소위 여름철 때 뭐 피서도 가고 뭐 하고 하니까 쌀 소비가 줄어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보신 그림자를 보면 오히려 7월, 8월, 9월 때부터까지 계속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 단경기 때 쌀값이 하락한 이유가 수요 감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우리가 단경기 쌀값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자료는 없었는데 뭐 품종도 조사하셨고 뭐 브랜드 조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걸 분석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감자에 대해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자 가공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 가공품이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좀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사실 아까 뭐 분명히 발표 시간에도 얘기하셨지만 감자는 그 감자칩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과 동시에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제 왜냐하면 감자는 그 과거에 감자 가공품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이게 등락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많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접해보지 않을 수 있는 거인데 최근에 그 트렌드가 뭐냐면 어쨌든 들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히 맞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볶은 들기름, 안 볶은 참깨가 사실은 이게 더 하나의 웰빙 트렌드로 나거든요. 볶지 않고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기름이 들기름 참기름이 이게 줄어든 이게 그게 소비가 크게 진작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대체되는 상품 있잖아요. 올리브유가 요즘에 하나의 또 건강이라고 해서 그게 대체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것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한번 좀 보시면서 그런 시장들을 좀 트렌드를 좀 더 보시면 분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분야 전문가답게 10분간 세 과제에 대해서 조금씩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깐 여기 참석자분 저쪽으로 좀 가시면 더 편하실 것 같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는 김웅 선생님인데요. 여기는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이제 그 롯데마트 곡물 유통을 주로 취급하고 계신 롯데마트에 계신 김웅 팀장님의 토론을 아마 현장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웅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롯데마트에서 그 곡물을 지금 맡고 있고요. 곡물을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산지나 이런 데서 이제 말 그대로 좋은 곡물을 사다가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제공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옆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좀 현장에서 현재 쌀이 어떻게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 마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가 지금 저희는 매출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향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시세 하락의 영향이 좀 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아까 보셨겠지만 연간 소비량 자체가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30몇 %인가 아마 줄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양곡이라는 이쪽 이 분류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원인을 보면은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 쌀의 시세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통 중인 과정에서의 그게 좀 생성이 된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7, 9월 달에 오히려 쌀 시세가 더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사실 어떻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그 물량을 이제 결국에는 뭐 RPC 같은 데서는 이제 물량을 좀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곧 있으면 수확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을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격을 더 싸게 하는 정책을 필 수밖에 좀 없는 좀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쌀 수확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16년도 햅곡이 곧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요 햅곡의 수확량도 사실 작년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뭐 판단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쌀 가격 자체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대형 마트도 그렇고 뭐 다른 유통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 핵가족화가 뭐 되면서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아침 식사도 잘 많이 안 먹고 많이 바쁘니까 좀 많이 안 먹는 게 사실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진행을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유통시장에서의 그 쌀은 대용량 쌀은 아마 찾아보기가 앞으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점점 더 소용량화가 돼갈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서는 10kg 쌀이 거의 이제 취급을 안 하는 이제 점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로 좀 일본하고 비슷하게 좀 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앞으로는 거의 소용량 1에서 5kg 사이의 쌀이 이제 주력으로 판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체적인 쌀 소비량은 더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쌀들을 반면에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트렌드가 예를 들어 즉석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 3년 사이에 즉석밥이 계속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닐슨 자료 기준으로 그냥 즉석밥의 전체 시장을 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바쁜 현대인들이 쌀을 이제 뭐 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간편하게 혹시 즉석밥은 5분이면 한 공기 후딱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간편 쪽을 더 찾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즉석밥 시장으로도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료에 아까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무점포 판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시장으로 사실 좀 많이 쌀들이 좀 많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쌀 자체가 워낙 무거운 상품이다 보니까 뭐 저희 매장, 저희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딴 데 가서 구매하시기에 좀 들고 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판매 순위가 첫 번째가 슈퍼였던 것 같은데 이 슈퍼 비중이 높은 이유가 마찬가지로 이 쌀은 무거우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슈퍼 가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좀 그런 식으로 더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장에서는 이제 대형 유통사에서는 1에서 5kg 정도의 소용량 쌀만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통사도 좀 비슷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최근에 저희 말고 다른 유통사에서 저기 신규점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10kg 쌀은 아예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딱 2개만 판매를 하고 다 소용량으로만 갖다 놨고 그 대신 이제 소비가 줄은 대신에 이제 좀 더 고품질 쌀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보통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대형마트 MD라든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쌀을 최소한 뭐 15,000원에 가치, 그러니까 거기에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15,000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쌀을 많이 취급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등급 미검사 표시 제도를 없앨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주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느낀 일단 쌀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가격인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쌀을 얼마나 비싸게 팔면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안 나가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가격, 그 다음에 브랜드, 뭐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품질 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브랜드 자료가 앞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브랜드 쌀의 가격이 판매량이 대체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줄은 이유가 이제 다른 그 외에 이제 혼합 품종들의 쌀들은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브랜드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점점 편차가 커지면서 브랜드 쌀의 매출량이 좀 더 줄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쌀 가공 식품 플러스 이 현대인들의 이 소비 패턴을 조금 더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매출량은 많이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하나의 더 가치를 줄 수 있는 좀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급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좀 많이 이런 시장들이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곡물 유통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쌀은 지금 소포장으로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20kg 포장이 대세에서 10kg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대형업체에서는 벌써 일본 이제 하는 거 보고 10kg도 없어지고 다시 5kg 미만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가 뭐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거기에 발빠르게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통비가 늘어나죠. 가공 포장재 3kg짜리 담으나 20kg짜리 담으나 포장재비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통 비용이 또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 분 발표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정 토론자들이 아마 지정해서 조금 의문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최용우 박사가 좀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밥살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일반 백미보다 현미 찹쌀 구매가 줄어드는 것은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런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자료들이 조금 나온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7, 8월 단경기의 수요 증가에 따른 또 가격이 홍수철화나 하여튼 RBC 공급자들이 막 재고 정리하기 위해서 막 내다 팔다 보니까 그때가 우리 예상치 못한 뭐 역마지 계절 역진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가계 소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 문제 제기해 주셨고, 또 이상래 박사님 감자 가공품, 또 참깨들깨도 안볶은들깨, 아마 이건 자료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석해 본 경험으로 지금 지정 토론자가 한 얘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먼저 코멘트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 그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비 데이터 가지고 이제 좀 여러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김원석 회장님 여러 말씀 중에 특히 이제 가공식품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황성혁 박사님 아까 이제 현미, 흑미가 이제 구매 가구 비율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7, 8월 쌀이 남아 돌 때 이제 뭐 구입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웅 과장님이신가요, 부장님이신가요? 그
대형마트에서 계시면서 뭐 지금 현재 이제 즉석밥 증가하고 있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가공식품 관련돼서 이제 즉석밥 포함해서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소비 데이터 패널 데이터 가지고 이제 즉석밥에 대해서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왜 이제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미하고 흑미에 대해서는 현미는 구입액 감소했고 흑미는 구입액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구매 가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다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 트렌드, 소비 데이터 가지고 와서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데이터 가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것은 그 패널 가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게 그런 감소된 가구들이나 증가된 가구들 대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 추가 조사를 좀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황성혁 박사님께서 이제 감자 가공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정말 이 허니버터 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그런 것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자료에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편의점 가서 하나 그냥 딱 그것만 사 먹고 마는 것은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이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부분 감자, 이제 2010년 초반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감자 전분, 감자 가루, 그다음에 또 감자 튀김 그런 종류가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올수록 이제 허쉬 브라운 또는 이제 양념 감자 그리고 회오리 감자 그런 종류들이 이제 감자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언론상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작년에 그 감자 스낵의 좀 재배는 좀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요. 올 초에 계약 재배를 얼마만큼 몇 킬로 사주겠다 하고는 벌써 인기가 떨어지니까 벌써 조금 그 양을 줄였다 해서 농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걱정하는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감자 그게 그 인기는 점점 더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깨 들깨의 소비에 대해서 발표한 김미옥입니다. 우선 황성혁 박사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복지하는 참깨랑 들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희 데이터가 지금 2015년 것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그렇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요. 로 데이터에 이제 분석한 데이터에 볶은 참깨 들깨에 관한 그런 건 명시되어 있는데 복지하는 참깨 들깨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트렌드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제가 따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다른 기름과의 대체 관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생긴다면 그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입체적인 그런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이제 발표와 토론, 지정 토론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참석자들이 이제 예정된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자료를 듣고 이렇게 보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걸로 일단 토론이나 질의를 조금 몇 번 받아보고 시간 배분해서
또 우리 지정 토론자들도 또 생각나신 거 있으면 또 추가 질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 그 참석자들 중에 지금 한 50여 명 저희가 예상했는데 아까 세 보니까 한 100명까지 이 좁은 방에 불편하게 거의 2시간 앉아 계신 불편하실 텐데 우리 저 밀양에서 멀리까지 오신 오인석 과장님이 뭐 우리 전작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셨으니까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크니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 발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쌀 분야에서는 이제 쌀만 갖고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현재는 백미만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좀 포함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뭐 콩이 됐든 뭐 기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줬으면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작물들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참깨, 들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들깨 재배 면적이 42,00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추가 35,000인데 우리나라에서 3대 작물이면 이제 재배 면적이 상당히 들깨가 크고 그리고 아까 발표자가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참깨는 9, 10월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깨는 10월, 11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참깨는 수확 시기가 9월입니다. 들깨는 10월에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 쌀도 마찬가지고 수확 시기에 그 판매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자료 중에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들기름이 요즘 추세가 전부 다 뭐 다른 포장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소량으로 가거든요. 소량으로 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들기름을 1000리터 정도 굉장히 큰 용량인데 그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늘어나는지 역행하는 거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가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규모를 줄이고 뭐 100리터짜리를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 거용 단가가 좀 올라가고 하니까 그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발표하시는 여부도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혹시 추가된 내용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들기름요, 그냥 볶지 않은 들기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그 생들기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전부 생들기름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미리 반영이 돼서 조사가 됐었으면 현장에 몰아가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설문조사는 나가는 내용이 없으면 앞으로도 꼭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역시 복지하는 들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수요 변화 이런 거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 이게 전제가 돼서 아시겠지만 우리 소비자 트렌드 분석 이게 자료 생산 자체가 6년 이제 됐습니다만 그 소비자 패널을 구축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지방에 좀 확대돼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1500가구 이렇게 늘어났는데 소비자 가계부를 분석해 가지고 이걸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문조사를 추가한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된 그 가계부를 가지고 쭉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기록부를 만들 때 뭐 복근 들깨냐 그냥 들깨냐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세부적인 그런 그 궁금증이 해소는 다 안 되실 겁니다. 그래도 분석 과정에서 우리 김미옥 박사가 혹시 조금 지금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체득한 내용이 있으면 좀 일단 밝혀주시고 다음 진행하죠. 네. 그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데이터 안에 이제 복지 않은 그런 정보에 대한 것들이 아직 담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없었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추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됐을 때는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용량이 왜 많이 구매가 늘어나느냐고 하셨는데 이게 구매가 뭐 해가 갈수록 그 구매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2015년에 그렇게 이제 대용량으로 사는 경우도 다른 참기름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머님이 사셔가지고 자녀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것까지 합한 경우기 때문에 뭐 그만큼을 이제 한 사람이 산다라고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100%
완전한 답은 나오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에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 예 자기 소개 좀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가공업을 하고 있는 정정아라고 하고요. 지금 들기름, 참기름이 우리나라 주된 그 기름, 고유의 기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올리브유 이후로 다양한 기름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수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그리고 들기름과 참기름의 그 판매 변화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증가 그 안에서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증가나 감소폭은 어떤지 이런 것들. 예, 점점 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제가 디펜스를 좀 해드리면 사실은 그 판매망, 그 유통업체들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가게에서 구입하는 음식 재료들의 그 양태를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일반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주로 서울 사는 소비자, 우리가 조사 대상으로 하는 1,500가구의 소비자들이 어떤 식재료를 사서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게 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질문은 답변이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예, 의견은 충분히 다른 분들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네, 충남 당진에서 온 이성재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산량이 남아가지고 아까 그 뭐 7, 8, 9월 이때 그 쌀값이 오히려 싸지는 경우들이 뭐 RPC가 좀 창고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막 낮은 가격이라도 내다 파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쌀의 생산량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 과거 한 5년 정도 전인가요? 이게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뭐 직불금 같은 것들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정부 측에서 타작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2년 전쯤인가 그게 또 중단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 좀 뭔가 농민들이 좀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짓고 하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일관성 있게 좀 밀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쌀 작물에 아마 자급률이 다른 작물들은 다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뭐 정책들을 좀 수립했으면 꾸준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 가지가 고품질 농산물을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진흥청에서 그 무슨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할 적에 한번 기록을 해서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각 농산물마다 대표 품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뭐 또 사과 이런 것들은 이제 당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함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대표 품질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과거에 진흥청에서 탑라이스라는 그 쌀 브랜드를 발표를 하면서 단백질 함량 6.5% 이하인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각 농산물마다 뭐 대형 그 판매 업체라든가 또 뭐 진흥청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수치에 의해서 이것이 고품질이다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뭐 몇 가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직거래를 하는데,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면은 참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뭐 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미기를 직접 가지고 뭐 소량이지만은 정미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뭐 0분도, 5분도, 10분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게 소비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십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할까요? 알려드리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관에서도 그렇고 또 대형 소비처의 대형 판매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뭐 소비자들도 이게 고품질이기 때문에 뭐 비싸더라도 사 먹겠다. 근데 비싸게 주고 사 먹었는데 사실 품질이 엉망이라서 2번 다시 구매 않겠다.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품질의 그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쌀 또 생산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세 분 발표자 중에 답변하라고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벼대체 작목으로 한 4만 헥타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콩이라든지 다른 거 심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다가 또 작년에 대풍작을 이루니까 조금 주춤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벼대체 작목 안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쌀 시장 개방돼서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수입 쌀은 20만 톤 이제 40만 톤까지 이렇게 쭉 41만 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많이 포인트가 바뀌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생산 조정 정책이 들어옵니다만 예산을 또 충분히 예산처에서 잘 안 주기 때문에 아마 농식품부도 정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김원석 회장님은 이제 들녘 경영체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정책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냥 소농들이 뭉쳐서 이게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단체로 연합해서 경영 규모를 키우는 그런 방식의 정책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이제 벼대체 작목도 일부 들어가고 직파 재배라든지 다른 생력 재배 이런 생산비 절감 기술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 기준도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는 이미 품질 기준이 다 돼 있는데 우리 탑라이스 사업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탑라이스 그 기준이 이제 일반 그 고품질 쌀의 기준이 거의 돼가지고 단백질 함량은 6.5%. 요즘은 이제 뭐 대형 RPC들에서는 대개 6%까지 낮춰서 단백질 함량을 더 낮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품질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 품질 기준들도 있는데 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 체계도 미검사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엄청 많아져서 사실은 검사를 해서 뭐 특등 상, 중, 하 매겨야 되는데 미검사 하면은 다른 분류에 별로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냥 미검사 해가지고 유통되는 게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쌀 품질 관리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 결과를 보고할 때 조금 하여튼 농식품부에 전달할 것들은 전달하고 저희 청에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또 연구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이제 일단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꼭 오늘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좀 후회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저 식량과학원의 전국 13개 품목 총연합회장입니다. 오늘 좀 지금 농민들이 1,600명이 오셨다는데 하여튼 어떻게 정부 정책이 좀 변하지 않는 한 참 농민들이 살기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교육으로 좀 들여서 우리가 좀 그 수익 창출을 되기 위해서 찾아와 봤는데 참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벼가 지금 42,000원 합니다. 지금 앞으로 2달 있으면은 정부 양국 다시 또 할 텐데 정부 양국 청구가 지금 전부 다 만땅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2달 있으면은 지금 서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금년에 값이 지금 떨어진단 말이 또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90년도에 42,000원 가격이 지금 2016년도에 지금 4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농민들이 과연 정부 정책이 없는 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양부 청구하고 차고 옆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 보상을 받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겠으며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전자대로도 지금은 전국 밀 생산자 협회 회장입니다만은 지금 밀을 갈았으면 밀을 정부가다. 지금 금년에 밀 수확량이 줄었다고 그래도 지금 밀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계약재배에는 또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밀이 42,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도에 밀이 35,000원인데 그때 6만 원 정도 쌀이 갔기 때문에 지금 밀하고 쌀 가격이 똑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과연 수도작을 하고 있는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정부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좀 막막하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진흥청에서 그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에서 그 정부 양국을 좀 어떻게 하고 금년 밀상가라도 어떤 가격이 좀 제시가 돼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정부 차원에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 생산자 입장에서 뭐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다 자기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해서 제가 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괄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모두는 다 소비자지만 소비자 입장보다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이게 오늘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다 이제 우리 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 바고요.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지정 토론도 잘 해주셨는데 좀 평이한 내용도 많았다. 조금 더 딱 포인트를 찝는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내년에 꼭 그 장목을 또 발표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는데 우리 청이 할 일은 또 정리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할 것들은 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 노력도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산도 잘 안 줍니다. 이거 1,500 그 가구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예산 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이제 몇 개 품목만 대표적으로 골라서 했지만 저희들이 농산물 소득 조사만 해도 130개 품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소화 안 되는 작목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틈새 작목이라 그래서 또 추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개 품목을 골라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했다는 거 이해하시고 네, 앞으로도 농협과 저희 청과 여러 관련 기관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가 단합해서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저도 오늘 아까 오전에 행사하던 거 제가 이제 페이스북 뭐 블로그 이런 SNS에 나이보다 또 앞서서 좀 제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올려놨더니 댓글 격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아마 오늘 저녁에 되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